형님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 난 30년째 여기 살고 있는데! 사연 읽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충청남도 보령의 한적한 어촌 마을에 가을바람이 불어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깔린 포구에서 정한수는 어김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했죠. 3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한수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젊은 어부 민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수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성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묵묵히 일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니까요. 응, 물때가 좋다더라. 한수는 간단히 답하며 작은 어선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밤마다 반복되는 악몽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꿈속에서는 항상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자신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의 절규하는 목소리. 깨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죠. 또 그 꿈이군. 한수는 고개를 흔들며 악몽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잔잔한 파도가 어선을 살살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요새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신가요? 민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거든요. 아니야, 그냥 잠을 못 이뤄서 그래. 나이 들면 다들 그런가 봐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셨거든요. 민기는 웃으며 자신의 배를 띄웠습니다. 한수도 따라서 바다로 나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며 한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의 일이죠. 그때 한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상처투성이었고 살아갈 의욕조차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받아들여 주었죠. 특히 마을 이장이었던 김봉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한수에게 빈집을 소개해주고 바다일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한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가끔씩 찾아오는 기억의 파편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정한수인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그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었죠. 오늘도 바다에서 돌아온 한수는 집 앞 평상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한수의 마음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한수는 머리를 흔들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마을 이장 김봉수가 지나가다 한수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한수야, 저녁 먹었나? 네, 이장님. 먹었습니다. 요새 자주 여기 앉아 있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바다 보는 게 좋아서요. 김봉수는 한수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지내온 사이라 서로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한수야,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나? 자네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 말이야. 어렴풋이요. 그때 자넨 정말 힘들어 보였어.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 같았지. 말도 거의 안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참 많이 변했어.
한수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30년 전 일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한수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을 겪고 온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 됐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과거가 뭐가 중요한가?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김봉수는 한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과거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날 밤 한수는 또다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여자의 따뜻한 눈빛. 꿈속에서 한수는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에서 깬 한수의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수를 짓눌렀어요. 하지만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한수는 잠시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곧 드러날 것만 같은 예감이었죠. 화요일 오후 2시, 평소보다 조용했던 마을에 낯선 소음이 들렸습니다. 택시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거든요. 이 외진 어촌 마을에 택시가 오는 일은 1년의 손가락으로 셀 정도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남자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구두까지 반들반들 닦아 신었습니다. 도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모습이었죠. 박철민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긴장한 듯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한수라는 분 아십니까? 철민이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철민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수 형님 말씀이세요? 저기 빨간 지붕집이 한수 형님 집인데 무슨 일이신지요? 그냥 개인적인 일입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형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형이 맞을까?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도시 사람의 등장에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특히 정한수를 찾는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했어요. 한수 형님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저 양복 입은 사람이 누구지? 혹시 한수 형님이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철민은 빨간 지붕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한수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철민은 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회색 머리로 평상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형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형이야.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막상 형을 마주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형님? 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낯익은 듯 낯선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수의 반응에 철민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형이 자신을 못 알아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요? 형님, 저예요. 철민이요. 박철민.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30년 전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촬영된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한수와 철민, 그리고 한수의 아내 영희, 어린 딸 지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뇌리를 스치는 기억의 파편들이 있었거든요.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나요? 형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가족 사진이잖아요. 철민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형이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가요? 형님은 박한수예요. 정한수가 아니라 박한수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한수가 박한수라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진짜 이름을 몰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박한수, 그게 제 이름인가요? 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박한수라는 이름이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형님, 30년 전까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서울, 강남. 한수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철민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 그리고 실종신고서까지. 모든 서류에 박한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것들이 다 형님 것이에요. 형님이 사라지기 전까지 사용하던 서류들이라고요. 한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글씨체였고 도장도 익숙했어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호기심을 넘어서 의심의 눈빛으로 한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 가짜 이름을 사용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박한수인가요? 한수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형님,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주세요. 왜 가족을 두고 사라지신 거예요? 철민의 마지막 질문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창문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년 만에 만난 형제의 대화였지만 화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형님이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철민의 목소리는 30년간 쌓인 분노와 원망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창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라졌다고요? 전 30년째 여기 살고 있는데. 한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한수라는 이름도 서울에서의 생활도 어렴풋이 기억날 뿐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예요? 형님 본명은 박한수고 30년 전까지 서울 강남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잖아요. 철민이 서류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들, 그리고 실종신고서. 모든 서류에 박한수라는 이름이 선명했어요. 특히 실종신고서를 보여주며 철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1994년 10월 15일자 실종신고서예요.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한 거라고요. 한수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어요. 강남의 번화가,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모습. 하지만 여전히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1994년. 그때 형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철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거든요. 형님이 사라진 날, 형수님과 지수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지수가 누구죠? 한수의 질문에 철민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님 딸이에요. 그때 겨우 7살이었던. 그 순간 한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모습. 꿈에서 봤던 그 아이였어요. 한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딸이 있었다고요? 있었다고요? 지금도 있어요. 살아있다고요. 철민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수예요. 이제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형님을 닮아서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특히 눈매가 자신과 비슷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형님을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10년. 그런데 형님은 여기서 혼자 편하게 살고 계셨네요? 아니에요. 전 기억이 없다고요? 그럼 30년 동안 가족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철민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창밖에서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이장 김봉수를 비롯해 평소 한수와 가까웠던 사람들까지 모두 나와 있었어요. 한수 형님이 정말 가족을 버리고 온 거야? 30년 동안 우릴 속인 건가? 그럼 정한수라는 이름도 가짜였던 거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철민은 더 많은 자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찾기 위해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철민이 낡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1994년 경제신문 기사였어요. 강남 부동산업계 투기 의혹, 박한수 씨 등 수십 명 수사. 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검찰 조사, 언론의 추적, 그리고 밤잠을 설치며 보낸 날들. 형님,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철민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걱정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형이 정말 기억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나는. 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마치 깨진 거울 조각들을 맞추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 김봉수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한수야. 아니, 박한수 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김봉수의 말에 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이장님,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가족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철민이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의 변명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수는 30년간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철민은 형에 대한 원망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의 정체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정한수가 사실은 박한수라는 서울 사람이고 30년 전 가족을 버리고 도망쳐 온 사람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평소 조용했던 어촌마을에 이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다니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한수 형님이 우릴 속인 거야? 3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네. 가족도 버리고 온 사람이라니. 마을 입구 정자에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특히 한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일수록 더욱 충격이 컸어요. 이장 김봉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야. 30년 동안 정체불명의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게 그러게 말이야. 그 사람이 혹시 범죄자는 아닐까? 신문에 나온 것도 있다던데.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한편 철민은 한수의 과거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며 형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철민이 또 다른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94년 10월자 경제신문이었어요.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 확대. 박한수 씨, 10억 원 규모 부당이익 의혹. 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적힌 기사를 보니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거든요. 형님이 부동산 투기 사건에 연루되셨어요. 그래서 도망친 거죠? 아니에요. 전 그냥 10억 원의 투기 수익을 올리고 잠적한 게 그냥이에요.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이 단순히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어 도망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더욱 웅성거렸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돈이면 이 마을 전체를 살 수 있을 만한 금액이었거든요. 10억 원? 정말이야. 그럼 한수 형님이 그 돈으로 여기서 편하게 산 거야? 우리가 그동안 범죄자랑 함께 살았던 거네. 의심의 눈빛들이 한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한수는 이런 시선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뭘 정말이야? 증거가 다 있는데. 마을 청년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한수에게서 바다일을 배웠던 민기였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감이 더욱 컸던 거죠. 철민은 계속해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형님 계좌에 1994년 9월부터 거액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10월 15일 형님이 사라진 바로 그날 모든 돈이 인출됐고요. 그 돈은... 한수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여기 와서 집도 사고 배도 사고 30년 동안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에요. 철민의 추궁에 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 돈의 출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이때 마을 이장 김봉수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한수야, 아니, 박한수 씨, 솔직히 말해봐. 그 10억 원으로 여기서 산 거 맞지? 이장님, 30년 전 자네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해봐.
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현금으로 집도 샀잖아. 그때부터 이상했어. 김봉수의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한수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아. 그때 현금으로 집값 다 치웠지. 배도 새 걸로 샀고. 우리는 그냥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서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편 철민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형수님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간암이었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었는데 형님이 가져간 그 10억 원만 있었어도 철민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형 때문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형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 한수 씨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야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형님을 믿으셨다고요. 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믿으며 죽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10억 원,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돈도 훔치고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분위기였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되는 거야? 30년 동안 우릴 속이고 살았잖아. 분노한 목소리들이 한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한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3일 후 마을 회관에는 긴급 총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안건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정한수, 아니 박한수를 마을에서 내보낼 것인가? 오후 7시 회관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얼굴들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분위기는 무거웠고 한수를 향한 시선들은 차가웠습니다. 30년 동안 우릴 속이고 살았잖아. 젊은 어부 민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에게서 바다일을 배웠던 그였지만 이제는 배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투기로 번 더러운 돈으로 여기서 편하게 살았던 거야. 가족도 버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을 자격이 있어.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수는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 김봉수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달리 엄숙했어요. 한수, 아니, 박한수 씨. 마지막으로 변명할 기회를 줄게. 30년 전 왜 가족을 버리고 여기 온 건가? 모든 시선이 한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한수는 떨리는 입술로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투기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철민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형의 변명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10억 원의 부당이익. 그리고 그 돈은 어디 갔어요? 그 돈은... 한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돈의 행방을 자신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거든요. 기억의 공백이 너무 컸어요. 대답하세요. 그 10억 원으로 여기 와서 집도 사고 배도 산 거 아니에요? 철민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30년간 쌓인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형님,
형수님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할 때도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지수가 대학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공부할 때도 지수가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형수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형님을 기다리면서요. 철민의 다음 말은 한수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형수님이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수 씨를 찾아서 사과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형님을 제대로 못 챙겨서 떠나게 만든 것 같다면서요. 한수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해하며 죽었다는 것이 더욱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형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마을 사람들도 철민의 말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도 모자라 아내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되는 거야? 30년 동안 성실한 척했지만 결국 거짓말쟁이잖아.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고 도와줬는데. 분노의 목소리들이 한수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일수록 배신감이 더 컸어요. 이때 철민이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지수가 지금 여기 오고 있어요. 한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딸이 온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어제 연락했어요.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철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수는 형님을 용서할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품고 있다고요. 왜? 지수가 의사가 된 이유를 아세요? 엄마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한 의사들에게 화가 나서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형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원망한다는 사실이 마지막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그때 마을 회관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택시 한 대가 멈춰서고 한 여성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대 후반의 단정한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철민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도착한 거였어요. 박지수가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회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지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7살이었던 작은 딸이 이제 훌륭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30년이에요. 아빠, 30년. 지수의 말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가 없는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나 하세요. 한수는 말없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 아빠만 기다렸어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세요? 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그리움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의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마을 회관이 텅 빈 후에도 한수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딸 지수는 철민과 함께 마을 여관으로 갔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수만이 어둠 속에서 30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는 거지? 한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그 10억 원에 관한 기억이 가장 모호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쳤습니다. 199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병원. 하얀 병원복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최소 8억 원은 준비하셔야. 병원, 수술비. 한수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사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때 마을 회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철민이었어요. 그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군요. 철민아. 형님, 저도 정말 혼란스러워요. 30년 동안 형님을 원망했는데 막상 만나니까 철민은 형 옆에 앉았습니다. 분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형님이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봤어요. 철민이 새로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형님, 1994년 9월에 형수님이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기억나세요? 한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수술. 그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영희가 수술을... 예, 뇌종양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수술이었고 수술비도 엄청났다고 해요. 철민이 병원비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1994년 당시 가격으로 8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형님 통장 거래 내역이에요. 9월부터 여러 부동산 거래를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한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보였어요. 영희 수술비, 급히 현금 필요, 집담보대출 같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혹시 형수님 수술비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돈을 모으신 건 아니에요? 철민의 질문에 한수의 기억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 영희의 갑작스러운 뇌종양 진단, 그리고 엄청난 수술비,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맞아, 영희 때문이었어. 그럼 투기가 아니라 부인 수술비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억이 명확해졌어요.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고 있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내렸습니다. 한수는 단순히 중개업만 하려 했지만 급하게 수술비를 마련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직접 거래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하지만 형님, 그럼 왜 도망치신 거예요? 부인 수술비를 위한 거라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요. 철민의 질문에 한수는 더 깊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10월 중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수술을 받은 직후였어. 아직 의식도 못 찾고 있었는데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 환자가 충격을 받으면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래서요, 검찰 수사며 언론 취재며 그런 것들이 영희에게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잠시만 피해 있으려고 했는데
철민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아내를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 10억 원은 수술비로 8억 원을 썼고 나머지는 영희와 지수를 위해 따로 보관해뒀어. 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중요한 것이 떠올랐거든요. 철민아, 나 지금 집에 가봐야겠어. 왜요? 그 돈 아직 그대로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둘러 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집 안쪽 벽장을 열었어요. 오래된 가구 뒤편에 숨겨진 철제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30년 전 그대로 보관된 현금과 적금 통장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다 뭐예요? 철민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희와 지수를 위해 모아둔 돈이야. 수술이 끝나고 내가 돌아가면 주려고 했던. 한수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영희 명의의 적금, 지수 교육비 통장, 그리고 생활비로 쓰라고 해둔 현금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형님, 그럼 정말로 나는 한 푼도 쓰지 않았어. 다만 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만 그 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머리를 크게 다쳐서 기억의 일부를 잃었지. 철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형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에는 다시 한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철민이 밤사이 발견한 진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오해했다는 죄책감이 무거웠어요. 형님이, 아니, 저희 형이 30년 전에 이 마을로 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에 차 있던 얼굴들이었는데 철민의 진지한 모습에 조금씩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철민이 어젯밤 발견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 수술동의서, 그리고 30년간 보관된 통장들이었어요. 1994년 9월 저희 형수님이 갑자기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만 8억 원이 넘었고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 전 8억 원이면 정말 엄청난 돈이었거든요. 형님은 부인을 살리기 위해 급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했고 그것이 투기로 오해받게 된 거였습니다. 이장 김봉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10억 원은 8억 원은 수술비로 썼고 나머지 2억 원은 가족을 위해 따로 보관해뒀어요. 30년 동안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요. 철미 이 통장들을 보여주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30년 전 금액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한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 이 마을에 왔을 때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정말 힘들어 보였었어. 김봉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교통사고를 당한 직후였어요. 아내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큰 트럭과 충돌 사고를 당했어요.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었고 깨어났을 때는 기억의 일부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서울에 있던 제 지인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어요. 요양을 하라면서요. 그런데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서 한수는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무리하게 기억을 되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30년이 지나서야 진실이 밝혀진 거였습니다. 이때 마을 회관 문이 열리며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철민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아빠, 지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품어왔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지수야, 한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가 정말 기억하지 못했어. 너와 엄마를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아빠. 삼촌한테 다 들었어요. 지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신이 미안했어요. 그런데 아빠, 왜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우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지수가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왔다면 가족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요. 지수야, 아빠는 너희들이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한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아빠가 무서워서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못한 아빠를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 마을 사람들도 한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아빠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으니까 혹시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철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요. 철민아, 고마워. 한수는 동생을 바라보며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형수님 장례도 혼자 치르고 지수 뒷바라지도 혼자 하고 형님이 계속 마음속에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수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아빠, 이제 늦지 않았죠? 지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수는 딸을 끌어안으며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지수도 아버지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재회였거든요. 이장 김봉수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수야, 우리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했어. 30년 동안 우리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었는데 이장님, 괜찮습니다. 저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받은 따뜻함에 감사했거든요. 6개월 후 보령의 작은 어촌마을에는 특별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지수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마을 회관을 빌려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아빠, 긴장되세요. 지수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결혼식이었어요.
한수는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이렇게 떨려도 되나? 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지수야, 아빠가 3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알아요, 아빠. 저도 이제부터 진짜 딸이 되어볼게요. 결혼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수를 의심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특히 이장 김봉수는 사회를 맡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한수 형님 축하해요. 젊은 어부 민기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한때 한수를 원망했던 그였지만 진실을 안 후로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고마워, 민기야.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했고. 무슨 말씀이에요? 형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이장 김봉수도 다가와서 한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수야, 정말 잘 됐다. 이제야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된 것 같아. 이장님, 30년 동안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자네가 우리 마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가족까지 생겼으니 더욱 든든하지. 결혼식이 시작되자 한수는 딸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로 걸어갔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어요. 걸어가는 동안 한수의 마음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을 사람들이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특히 꿈에서 자주 나타나는 어린 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행복해야 해. 아빠가 못해준 것들 이제는 좋은 남편이 다 해줄 거야. 네, 아빠도 행복하세요.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신랑에게 딸을 맡기며 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해낸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했어요. 특히 한수가 좋아하는 바다 음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것들이었죠. 형님, 정말 축하드려요. 철민이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30년 만에 형과 함께하는 조카 결혼식이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철민아, 고마워. 내가 지수를 잘 키워줘서 이런 훌륭한 아이가 됐어. 무슨 말씀이에요? 지수가 워낙 똑똑해서 혼자 다 했어요. 형님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두 형제는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3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모두 풀린 순간이었어요. 형님, 이제 서울로 올 생각은 없으세요? 지수도 그러고 싶어 해요. 철민의 질문에 한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수와 철민이 서울로 오라고 여러 번 제안했었어요. 아니야, 난 이곳이 좋아. 30년 동안 살아온 곳이니까 여기가 진짜 내 고향이 된 것 같아. 그럼 저희가 자주 놀러 올게요. 지수도 휴가 때마다 오고 싶어 해요. 아빠와 함께 바다도 보고 어릴 때 못한 이야기들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줘. 이 바다도 보여주고 마을 사람들도 소개해주고 그리고 아빠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여주고 싶어. 한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위로해준 바다였어요. 이제는 그 바다가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수가 신부복을 입은 채로 아버지 곁으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결혼해서 멀리 가더라도 자주 연락할게요. 30년 동안 못했던 대화들 다 해요. 매일 전화 드릴게요. 그래, 지수야. 아빠도 이제 핸드폰 사용법 배워야겠어. 문자 보내는 것도 배우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화상통화도 하고 사진도 보내드리고요. 부녀의 대화를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웃었습니다. 정말 훈훈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아빠, 이거 받으세요. 지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새로운 스마트폰이 들어있었어요. 아빠 전용 핸드폰이에요. 제 번호랑 삼촌 번호 다 저장해뒀어요. 이제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어요. 지수야, 고마워. 한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받는 딸의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난 후 한수는 혼자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30년 동안 함께 해준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경이야, 지수가 결혼했어. 정말 예쁜 신부였어. 내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이었는데 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주었다는 것이 여전히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그리고 이 마을에서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 거야. 마을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한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한수는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 바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가족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는 딸이 선물한 휴대폰이 들어있었어요. 정한수로 살든 박한수로 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진실한 마음이니까. 바닷속으로 그물을 던지며 한수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바다와 함께,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시 찾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것입니다.